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4년 원자력 기초 1번에서 1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원자력 기초 1번 유효 증백의 수 K가 1에서 1.001로 변했을 경우 반응도는 또 난이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반응도 로는 델타 K 나누기 K 요식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그러면은 델타 K는 1에서 1.001로 변했으니까 변화한 양은 0.001이 되고요. 최초 K가 1이 되니까 계산해주면 0.001이 나와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원자핵의 중성자 수가 감소하는 방사성 붕괴가 아닌 것은 먼저 보기 1의 알파 붕괴는 양성자가 2개 감소하고 중성자가 2개 감소하는 붕괴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중성자 수가 감소하네요. 보기 2의 베타 마이너스 붕괴는 중성자 붕괴라고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거 2개가 같은 겁니다. 아무튼 중성자 붕괴라고도 하고 이 중성자가 양성자랑 베타 마이너스로 붕괴를 합니다. 요것도 중성자가 줄어들겠네요. 보기 3의 감마 붕괴는 여기 상태가 저기 상태로 변동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서 중성자 수 변동은 없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핵자들 간에 작용하는 핵력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 요거 난이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핵력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 교환력을 가집니다. 요 교환력을 가진다는 뜻은 파이 중간자를 매개로 핵자 간 서로 힘을 교환한다. 요거랑 같은 뜻이거든요. 요거 사실 이해를 완벽하게 못하셔도 되고요. 아, 요게 교환력을 가진다는 것이구나 라고 암기하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포화성을 가집니다. 이 포화성을 가진다는 뜻은 핵밀도, 결합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하전 독립성, 요거는 양성자랑 중성자, 그 다음에 NN, PP 간의 핵력은 같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기 가,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한다. 요 가는 옳겠습니다. 그리고 핵력, 즉 인력이 쿨롱력, 척력보다 크기 때문에 핵이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보기나 전하에 관계없이 인력으로 작용한다. 요거는 옳고요. 보기다. 쿨롱의 힘보다 약하다. 요거는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 나는 맞고 다는 틀린 거네요. 라에 보면은 스핀이 같은 방향보다 반대 방향인 경우 더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나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가, 나가 맞고 다가 틀렸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되는 답은 3번 가, 나, 라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보기 4. 우라늄 235가 3% 농축된 농축 우라늄 1g의 우라늄 235의 원자수는 요거는 중요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먼저 농축 우라늄 1몰의 질량수 M 구하는 식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1 나누기 M은 먼저 우라늄 235 3% 있죠? 나누기 0.03 그 다음은 우라늄 235 말고 우라늄 238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3% 뺀 97% 있고 요거 M 구해주면은 M은 237.9가 나옵니다. 농축 우라늄 1g의 원자수는 여기 M 구한 거 있죠? 요걸 이용해서 6.02 곱하기 10의 23승 나누기 237.9 해주면은 2.53 곱하기 10의 23 1승계 요게 농축 우라늄 1g의 원자수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우라늄 235의 원자수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다 3% 곱해주면은 7.59 곱하기 10의 19승계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번 다음 핵종 중 자기 자신은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중성자를 흡수하면 핵분열성 물질로 변하는 핵종은 요거에 대한 설명은 핵원료성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 핵분열을 일으키면 핵분열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핵분열성 물질 피사일하고 핵원료성 물질 퍼타일을 비교해보면 핵분열성 물질은 열 중성자로 핵분열을 일으키고요. 핵종은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우라늄 233, 우라늄 235가 있습니다. 이거 암기입니다. 그리고 핵원료성 물질은
속중성자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종인데요. 토륨 232, 우라늄 234, 우라늄 238, 플루토늄 240, 이것도 암기사항입니다. 보기 중에서는 보기 4, 플루토늄 240만 핵 원료성 물질이죠. 여기 있죠.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번, 핵연료 70톤이 장전된 원자로가 정적 출력 3500MW 서멀로 이용률 75%로 400일간 운전할 경우 연료의 평균 연소도는, 이거 중요도 상입니다. 그냥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연소도는 열출력 나누기 우라늄 무게로 계산하고요. 여기 보면 열출력이 3500MW 서멀 돼 있고 여기다가 이용률 곱해줘야겠죠. 75% 곱해주고요. 400일간 운전했죠. 곱하기 400 해줘야 됩니다. 단위가 MWD, 여기서 D가 D거든요. 그리고 나누기 70톤, 여기 70톤 돼 있죠. 계산해 주면은 15,000 MWD 나누기 MTU가 나와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7번, 국내 운전 중인 텐두 원자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요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중소로 원자로의 특성을 하나씩 살펴보면 중소로의 원자로는 수평 압력관, 이거 캘린디라입니다.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 핵연료는 수평으로 설치된 압력관 내에 장전된다. 이걸 옳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소로는 천연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을 하죠. 따라서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은 중수를 냉각제, 감속체, 반사체 요거 3개 암기하세요. 요걸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보기상 냉각제는 경수 틀렸네요. 감속제는 중소를 사용한다. 3번은 틀렸습니다. 세 번째, 중소로는 연소도가 작기 때문에 정상 운전 중에 핵연료 교체가 가능합니다. 보기 2, 요거 옳고요.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의 분기열도 작기 때문에 습식 저장 없이 바로 건식 저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건식 저장 시설이 벌써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중수로는 감속제 수위로 출력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보기 4, 원자로는 출력 조절을 리퀴드 존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다. 요거 4번이 옳습니다. 따라서 답은 틀린 거는 3번 되겠습니다. 8번, 미임계 상태의 원자로에 초당 10만 개의 중성자를 방출하는 선원이 존재한다. 유효 징배계수가 0.99라면 정상 상태의 원자로 내 독립선원과 핵분열 중성자를 포함한 총 중성자 생성률은? 이거 중요도 핫짜리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중요도 핫짜리라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뭐 시간이 부족하시다거나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 중요도 핫짜리를 패스를 해도 저희는 평균 60만 넘으면 되니까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은 2개씩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미음계의 증배계수 구하는 식 1 나누기 1-K 이펙티브 그리고 중성자 생성률 미임계 증배계수 곱하기 선원의 중성자 방출률 요거 2개 암기하셔야 되는데 요거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제가 중요도 핫짜리로 분류한 거고요. 아무튼 문제를 풀면은 1 빼기 1-K 계산해 주면은 여기 0.99니까 1 나누기 0.01이 돼서 미임계 증배계수는 100이 되고요. 여기 100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선원의 중성자 방출률 얼마죠? 10만 개죠. 초당. 그래서 곱해주면은 10의 7승 중성자포 초가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번, 중성자와 핵의 비탄성 산란 반응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비탄성 산란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 핵을 여기 상태로 만드는 거죠. 따라서 보기 1, 충돌 전후 총 운동에너지는 보존된다. 이거는 틀렸고요. 보기 2, 산란 후 핵은 여기 상태로 존재한다. 2번은 옳습니다. 참고로 산란 가능 시 보존이 되는 거는 핵자, 운동량, 전화량, 질량,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비탄소 산란은 고에너지 중성자와 무거운 핵이 반응할 때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 3, 저에너지 중성자가 무거운 질량의 핵과 반응할 때 주로 발생한다.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비탄소 산란도 중성자는 핵에 포획되지 않고 산란되죠? 이것도 산란이니까요. 따라서 보기 4도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0번 아래의 중성자 확산 반정식에서 중성자 누설을 나타내는 항은? 요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이 식 쓸 줄 모르더라도 중성자 확산 방정식 요 식을 쓸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요 식의 각 항의 단위는 중성자 반응률 샤퍼 세제곱 센티미터 세크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각 항이 의미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항은
누설, 요 두 번째 항은 흡수, 세 번째 항은 중성자 선언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중성자 누설은 요거 보기 4가 되겠죠? 보기 4가 누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4년 원자력 기초 11번에서 20번입니다. 원자력 기초 11번, 출력 운전 중인 경수로의 냉각제 온도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이 문제는 정확한 풀이를 확보하는 대로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원자로의 출력이 변화하였을 때 가장 빨리 반응도 괴한 효과를 주는 것은? 이거 난이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반응도 괴한 효과란 원래 반응도로 돌아오는 효과인데요. 수초에서 수분에 해당되는 단기 반응도 인자는 냉각제 압력, 해결료 온도, 냉각제 온도인데 순서는 냉각제 압력이 제일 단기입니다. 수시간에서 수일짜리 중기 반응도는 제논하고 사마리움 농도인데요. 이 중에서 제논은 수시간, 사마리움은 수일이고요. 전 수명기간에 걸쳐서 반응하는 장기 반응도 인자는 연료 연소, 플루토늄 축적, 가연성 동물질 연소, 수용성 동물질, 핵분열 생성 동물질 축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제일 단기인 거는 1번 냉각제 압력 되겠습니다. 13번, 원자로가 일정한 출력으로 장시간 운전되다가 갑자기 정지하였을 때 동물질 제논 135와 사마리움 149의 변화를 맞게 설명한 것은? 중요도 상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논 135의 디케이 체인을 보면 아이오다인 135가 제논 135가 되고 그리고 세슘 135가 됩니다. 먼저 생성을 보면은 핵 분열 시 생성되는 아이오다인 135의 방사 붕괴로 제논 135가 생성이 되고요. 소멸은 운전 중에는 중성자 포획이랑 방사 붕괴로 소멸이 되지만 정지 후에는 중성자 생성이 더 이상 없잖아요. 따라서 방사 붕괴로만 소멸하게 됩니다. 정지 후에는 정지 후 초기에는 아이오다인 방사 붕괴율, 즉 생성률이 제논 135 방사 붕괴율 소멸률보다 크기 때문에 제논 135가 점점 증가를 하지만 이후 아이오다인 135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제논 135는 감소하게 됩니다. 즉 제논 135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죠. 사마리움 149의 디케이 체인을 보면 프로메티움 149가 사마리움 149가 됩니다. 생성은 핵 분열 시 생성된 프로메튬 149의 방사 붕괴로 생성이 되고 소멸은 운전 중에는 중성자 포획으로 소멸이 되지만 사마리움 149는 더 이상 디케이가 되지 않는 안정 핵종으로 정지 후에는 더 이상 소멸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지 후에는 정지 초기에는 프로메튬 149의 방사 붕괴로 사마리움 149가 증가를 하지만 이후 프로메튬 149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사마리움 149는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즉 사마리움 149는 증가하다가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 사마리움 149의 농도가 증가하다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핵 반응 시에는 핵자, 운동량, 전하량, 그리고 질량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보기 4에 핵 반응 정후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15번. 경수로의 제어봉 반응도 값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어봉 반응도는 중성자 흡수율을 의미합니다. 보기 1에 제어봉 반응도 값은 제어봉 삽입 위치에 따라 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어봉이 만일에 중성자가 많은 노심 중앙에 삽입이 되게 되면은 중성자 흡수율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1번은 옳습니다. 보기 2. 제어봉 반응도 값은 동물질 농도에 따라 변한다. 화학적 동물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제어봉에 의한 중성자 흡수가 줄어들죠? 이 두 개가 경쟁을 하니까요. 따라서 보기 2도 옳습니다. 보기 3. 인근 제어봉의 거리가 가까우면 제어봉 반응도 값은 작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어봉끼리 가까우면은 그림자 효과 때문에 제어봉 반응도는 작아지게 되겠죠? 3번도 옳습니다. 보기 4. 노심의 온도가 높아지면 제어봉 반응도 값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중성자 흡수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제어봉 반응도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보기 4가 틀렸습니다. 16번. 다음 중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핵자들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에너지거든요. 따라서 보기 1,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다. 이거 틀렸죠?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보기 2, 중수소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자와 중성자를 분리하면은 중수소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각 핵자들의 질량의 합보다 합한 원자의 무게가 결합 에너지만큼 가벼운 거거든요. 따라서 양자 더하기 중성자는 중수소 더하기 결합 에너지로 결합 에너지만큼 흡수해야지 분열이 가능한 거겠죠.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질량수 60에서 80 근처가 가장 크거든요. 따라서 보기 3은 옳고요. 보기 4, 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이유는 반응 전 원자핵들의 결합 에너지의 합이 반응 후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핵 분열이든 핵융합이든 반응 후 결합 에너지가 더 크고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거든요. 4번도 따라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7번 C14와 N14처럼 양자수와 중성자수는 서로 다르지만 질량수가 같은 핵종은? 그러면 보기의 핵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 1, 동위원소는 양자수는 동일하지만 중성자수가 상이한 핵종으로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기 2의 동중성자 핵은 중성자 수는 동일하지만 양성자 수가 상이한 핵종이고요. 보기 3의 동중원소는 핵자수, 즉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수는 동일하지만 중성자 및 양성자 수가 각각 상이한 핵종으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4, 핵 이성체는 양성자 수 및 중성자 수는 동일하지만 에너지 준위가 상이한 핵종을 말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8번 우라늄 238이 핵분열하여 두 개의 팔라듐 119가 생성이 되었다. 이 핵분열 반응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여기 우라늄 238의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랑 팔라듐 119의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가 주어졌네요.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우라늄 238의 핵자수는 238개죠. 따라서 촉 결합 에너지는 238에다가 7.5 곱해주면은 1785 매부가 되고요. 팔라듐 119는 핵자수가 119개. 따라서 총 결합 에너지는 119 더하기 8.4가 되지만 이게 두 개로 생성이 되니까 곱하기 2에서 1992.2 매부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지만 핵 분열이든 핵 융합이든 반응 후 결합 에너지가 더 크고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따라서 1992.2 빼기 1785 매부해주면은 214.2 매부가 나와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9번 단일 핵종으로 구성된 표적물에 중성자가 입사하는 실험을 하고자 한다. 표적물의 미시적 핵반응 단면적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중요도 핫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미시적 단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표적 원자핵의 종류, 표적물의 온도, 입사 중성자 에너지가 되겠고요. 따라서 보기 2, 표적물의 밀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0번 열 중성자로에서 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감속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요거 중요도 상짜리가 되겠습니다. 핵 분열성 물질은 속 중성자보다 열 중성자와의 핵 분열 반응이 더 높기 때문에 감속제를 통해서 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감속을 시켜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핵 분열성 물질의 핵 분열 반응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되겠습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4년 핵연료와 핵화학공학 1번에서 10번입니다. 1번 핵연료 펠렛 제조 시 1차 수소화 현상으로 인한 연료 손상을 방지하고자 품질 관리 측면에서 조절하는 인자는? 중요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지르칼로이 피복제는 1차 수소화로 생성된 수소가 피복제에 흡수되는 수소 치화로 손상이 됩니다. 이 수소화는 1차랑 2차가 있는데요. 각각 알아보면은 1차 수소화는 소결체에 함유된 습분으로 인해서 수소가 생성이 되어 부풀어 올라 결함이 발생되는 현상이고요. 2차 수소화는 이 1차 수소화에 따른 결함이 확산되어 발생을 하고요. 결함 부위로 유입된 냉각수가 고온에서 분해돼서 지르코늄과 반응하여 부풀어 오르고 균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제에
1차 수소화 현상은 펠렛 내의 수분 함량 조절로 가능하죠.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응력 부식 균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응력 부식 균열은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응력 부식 균열은 인장응력 중성자 조사가 원인이 되어서 해결료 피복제 증기발생기 튜브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부식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금속 표면에 균일하게 피막을 형성한다. 요거는 응력 부식 균열이 아니라 표면 부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로 표면 부식은 빠른 유속이 보호막 생성을 저하해서 유발을 시키고요. 부식 진행 속도가 느려서 대처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중소로 계량 해결료인 캠플렉스 설명 중 틀린 것은? 중소로 해결료 종류에는 크게 캠플렉스하고 듀픽이 있는데요. 캠플렉스는 기존 대비해서 5% 이상으로 운전 여유도를 향상시킨 계량 해결료입니다. 듀픽은 경소로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만듭니다. 따라서 보기 1에 기존 연료 대비 임계 채널 출력 10% 이상으로 운전 여유도를 향상했다. 이거 틀리죠? 10%가 아니라 5%니까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소로 해결료는 높은 연소도를 갖는 채널을 우선 교체하고요. 해결료 기준 교체 주기는 경소로는 4년인 반면에 중소로는 9개월로 훨씬 짧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4번 해결료 농축 공장에서 농축도 A의 우라늄 235 Bkg을 얻으려면 얼마의 천연 우라늄이 필요한가? 종단 폐기물 %하고 천연 우라늄 중 우라늄 235의 구성비 D가 주어져 있네요.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일단 구하고자 하는 천연 우라늄의 질량을 X라고 놓으면은 천연 우라늄은 농축 우라늄, 그 다음에 감선 우라늄의 합이죠. 이때 감선 우라늄은 문제에서는 종단 폐기물이라는 용어로 썼네요. 이렇게 되면은 천연 우라늄은 X 곱하기 D가 되고요. 농축 우라늄은 A 곱하기 B가 되고요. 종단 폐기물은 C 곱하기 그 다음에 X 빼기 B를 해줘야지 되겠죠? 요거를 풀어주면은 X는 B 곱하기 A-C 나누기 D 곱하기 C가 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번 UO2 산화물 해결료의 특성이 아닌 것은? 요것도 역시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UO2 해결료는 금속 해결료에 비해서 출력은 떨어지는, 즉 열 전도도는 낮은 대신에 용융 온도가 높고요.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암기사항입니다. 2번에서 고온에서 이방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방성이라는 용어는 물질 고유의 물성 개수들이 물질 내 방향에 따라서 그 값들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번 방사와 부식 생성물이 아닌 것은? 요거는 중요도 하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방사 부식 생성물에는 망간 54, 철 59, 코발트 58, 60, 아연 65, 크롬 51, 지르코늄 95 등이 있고요. 따라서 보기 1, 2, 4는 방사 부식 생성물에 해당이 되지만 보기 3의 스티론튬 89는 핵 분열 생성물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표로 방사와 부식 생성물의 주요 핵종 및 반응식 써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번 해결료 건전성 평가 방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요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먼저 해결료 손상 확인은 출력 운전 중 하고 정지 후 2개 구분해서 외워줘야 되는데요. 출력 운전 중에는 냉각제의 아이오다인, 즉 할로겐 원소,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인 크립톤, 제논, 알칼리 금속인 세슘, 방사능 분석이 있고요. 전베타 감마 측정, 요거는 전 방사능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중성자속 측정, 지발 중성자 검출 등의 방법이 있고요. 정지 후에는 정밀 검사 방법인 초음파 검사나 유광 검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기 4, 초음파 탐상, 운전 중 연속도는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측정 이렇게 돼 있는데 운전 중이 아니죠. 왜냐하면 초음파 탐상은 정지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번 사용유 해결료에 포함된 핵종 중 성분이 가장 높은 것은? 요거 중요도 합자리 문제입니다. 최근 10년 내에 유일하게 요거 한 문제 나왔습니다. 신연료에도 사용유 해결료에도 그리고 경소로에도 중소로에도 해결료에 가장 많은 것은 우라늄 238이 가장 많은 원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9번 사용유 해결료를 저장조로 이송 도중 떨어뜨렸을 때 손상되어 가장 많이 외부로 누출되는 핵종은 보기 중에서 보기 1 크립톤 95는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외부로의 누출이 쉽죠.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요거는 중요도 핫짜리 문제입니다. 10번 화학 및 최적 제어 계통 CVCS에서 주입되는 약품이 아닌 것은 요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화학 및 최적 제어 계통에 주입되는 약품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먼저 용전 산소 제거를 위해서 기동 운전 시 요거는 저온 정지 상태라고도 하죠. 기동 운전 시에는 하이드라진을 주입을 해서 용전 산소를 제거합니다. 따라서 보기 2는 해당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 운전 중에는 최적 제어 탱크로부터 수소를 주입을 해서 용전 산소를 제거합니다. pH 조절, 즉 중성이나 약 알칼리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산화 리튬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보기 4도 해당이고요. 그리고 부식 생성물 용해를 위해서는 과산화 수소를 주입을 하기 때문에 보기 3도 해당이 되고, 따라서 보기 1 아질산 나트륨은 해당되지 않아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4년 해결료와 핵과학공학 11번에서 20번입니다. 11번 연어의 회유, 핵충의 상태와 농약 살포, 상태 조사 등 환경 분야에서 방사와 추적자 사용을 위한 필요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추적자, 즉 트레이서는 특정한 물질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죠. 따라서 주변 환경에 이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 사용된 방사 추적자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핵종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핵종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우라늄 농축 방법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 시도한 방법으로 이를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알루미늄 투부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리계수가 크고 기체 확사법의 7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의 전력 소비량만을 필요로 한다. 먼저 기체 확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것은 운동 속도 차이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분리계수가 작고 캐스케이드가 많이 소요되고 전력 소모가 많고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한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서 원심 분리법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분리계수가 크고 저전력의 캐스케이드가 적게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북한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1번 원심 분리법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기 3 레이저 분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레이저 분리법은 원자 흡수 스펙트럼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체 상태의 우라늄에 레이저를 쏘아서 이온 상태로 만든 뒤에 자기장을 통과시키는 방법입니다. 보기 2 노즐 분리법은 반원형의 공명벽에 기체를 주입해서 원심력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3번 국내 경수로 핵연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 피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건 중요도 핫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복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식에는 응력 부식이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출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핵분열 생성물이 축적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크리프 변형 프레팅 형상이 발생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PCI 즉 펠렛 클래딩 인터랙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장 응력이 증가하고 분열성 기체 대표적으로 아이오다인 있죠. 요것과 반응을 해서 피복제에서 응력 부식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복제 부식은 출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기 3에 일반적으로 피복제 부식률은 연소도 45까지는 증가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소도가 증가하면 즉 출력이 증가하면은 응력 부식 균열도 증가하기 때문에 보기 3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4번 순환 핵연료 주기에서 사용유 핵연료의 재처리 이전 최소 수개월의 냉각이 필요한 원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중요도 핫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재처리의 목적을 좀 살펴보면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의 유용한 핵분열성 물질을 회수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회수 후에 남은 물질을 안전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 중 1번 회수하는 물질의 대표적인 핵종이 플루토늄 239가 있기 때문에 보기 보시면은 반감기가 짧은 플루토늄 239를 충분히 분解시켜서 플루토늄 회수 공정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요건 틀렸죠? 플루토늄 239는 분解시키는 게 아니라 회수해야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반감기가 짧다고 나와 있는데 플루토늄 239의 반감기는 24,100년으로 짧지도 않습니다. 15번 제형계수가 10 그리고 100인 설비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제거 효율은, 이것도 중요도 핫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처리 설비가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제형계수를 곱한 것이 전체 설비의 제형계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체 제형계수는 10 곱하기 100해서 1000이 되고요. 제거 효율은 1 빼기 1 나누기 전체 제형계수 1000 해주면은 99.9%가 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6번 모액종의 반감기가 딸액종의 반감기보다 매우 길 때 0년 평형이라고 한다. 이때 적용되는 공식 중 맞는 것은 이때 A가 모액종이고 B가 딸액종. 중요도 상자리 문제입니다. 먼저 과도평형, 트랜지언트 이퀄리브리엄, 이건 때로는 일치평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평형은 모액종의 반감기가 딸액종의 반감기보다 100배 이상 긴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몰리브덴 99가 테크니슘 99M으로 분기하는 경우고요. 요때 식은 N2바 N1은 람다1 바 람다2 빼기 람다1이 됩니다. 문제에서 나온 영연평형은 영속평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모액종의 반감기가 매우 긴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세슘 137이 바리움 137M이 되는 반응, 또는 스트론튬 90이 이트리움 90으로 분解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계산식은 액티비티 A2는 A1 곱하기 1 마이너스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2 T로 계산이 되는데요. 만일에 T가 엄청 길어지게 되면, 즉 오랜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은 A2는 A1이 되잖아요. 즉 모액종과 딸액종의 방사능이 같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건설 중인 1단계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처분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방패장 1단계는 보기 3 동굴 처분 방식이고요. 참고로 2단계는 공학적 처분 방식, 3단계는 단순 천준 처분 방식이 됩니다. 보기 4의 심신식 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용유 해결료 처분 방식이 됩니다. 18번 몰리브덴 99와 테크니슘 99M 사이에 방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 테크니슘 99M을 완전히 용출시킨 후 몇 시간이 경과되어야 테크니슘 99M 방사능이 최고치에 도달하겠는가? 요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봤죠? 모액종 몰리브덴 99, 딸액종 테크니슘 99M은 대표적인 과도평형 핵종입니다. 이때 딸액종의 최고 방사능 시점 Tmax는 계산식이 로그 람다2 나누기 람다1 나누기 람다2 빼기 람다1이 됩니다. 요 람다를 반감기 T로 치환해주면은 계산식이 이렇게 되고요. 각각을 대입을 해주면은 답은 22.832가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PWR의 1차 개통 수화학 관리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1차 개통의 수처리의 목적은 부식 방지, 고형물 침적 방지, 산화 피막 형성, 부식 생성물 감소가 있습니다. 요거 암기사항입니다. 보기 4에 핵분열 생성물의 발생 최소화 이렇게 돼 있는데, 핵분열 생성물은 과산화 수소를 통해서 용해는 가능하긴 하지만 냉각제 수학 처리로 발생 자체를 최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0번 방사성 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개념 중 방사성 폐기물의 자체 처분과 가장 관계가 깊은 용어는,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용어가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규제 배제는
피폭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으로 우주선이나 대부분의 천연 방사성 물질, 체내에 들어있는 칼륨 40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규제 면제 같은 경우에는 피폭이 미치는 위험이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냥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규제 해제 같은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던 선언 또는 행위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제 해제된 방사성 폐기물은 자체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자체 처분과 가장 관계가 깊은 용어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보기 2, 규제 해제 되겠습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 풀이 2014년 원자력 개통공학 1번에서 10번입니다. 1번, 다음 중 핵 연료봉에서 냉각제로 열 전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거 중요도 핫짜리 문제입니다. 보기 4에 침전층의 두께를 두껍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식막이나 침전층이 두꺼워지게 되면 열 전달이 나빠지게 되죠. 따라서 4번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은 정답이 맞는데요. 다만 연료봉에 헬륨을 충전하는 이유가 응력 감소, 열 전도 향상, 피복제 손상 방지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보기 1에 연료봉 내 헬륨층을 감소시키게 되면은 열 전도도 향상이 되지가 않죠. 따라서 1번도 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정답은 그냥 4번으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2번, 원전 냉각제의 성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중요도 핫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유도방사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도방사능은 중성자나 양성자 같은 핵입자 또는 감마선이 원소에 충돌해서 원자핵 반응이 일어나고요. 이때 방사성 핵종이 생성되는 경우에 그 조사에 의해서 유도되는 방사능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일에 보기 2에 높은 유도 방사능이 높은 경우에는 냉각제의 방사능이 높아져서 방사성 방호 측면에서 불리하게 되겠죠.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가경소로용 비상노심 냉각계통의 설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냉각제 상칠 사고, 로카시의 비상노심 냉각계통의 성능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로카시 피복제 최고 온도는 1204도씨고요. 그 다음에 최대 산화도는 산화전 피복제 두께의 17%, 피복제로부터의 소설 생성률은 1%. 요거 세 가지 숫자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기 3, 안전주의 최대 유량은 요게 해당이 되지 않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안전주의 유량은 비상노심 냉각계통에서 DBA 시 노심 열 제거를 위해 주입되는 작동의 결과일 뿐이지 작동하기 위한 요건, 즉 설계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원자로 용기의 재료의 요구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중성자 조사 취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성자 조사 취하는 중성자 조사로 경도나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주로 저온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3에 중성자 조사 취하가 잘 일어날 것, 만일에 중성자 조사 취하가 잘 일어나게 되면은 용기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5번, 원전 증기 발생기 2차 측 압력 증가를 유발시키는 과도 상태가 아닌 것은? 요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2차 층의 스웰링 결과와 원인을 먼저 살펴볼게요. 스웰링의 결과는 2차 측 압력 감소, 그 다음에 증기 유량 증가가 있고요. 이와 같은 스웰링의 원인은 터빈 출력 증가, 2차 측 밸브, 주증기 안전 밸브나 증기 덤프 밸브 같은 2차 측 밸브가 열리는 거, 마지막으로 주증기 소형 파단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2차 측 스웰링의 결과인 압력 감소의 반대인 압력 증가를 묻고 있잖아요. 따라서 2차 측 스웰링의 원인인 항목을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보기 1, 주증기 배관 소형 파단이 되겠습니다. 즉 주증기 배관 소형 파단이 일어나게 되면은 2차 측 압력이 감소하는 거죠. 증가가 아니고.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번,
정상 운전 상태의 가학 경소로형 원자로 핵 연료봉에서 그림과 같은 분포로 열이 생성이 된다. 다음 보기 중 핵연료 피복제의 평균 온도 분포 TCG와 냉각제의 평균 온도 분포 TFG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쭉 방향 노심 내 온도는 냉각제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 즉 밑에서부터 100%, 피복제는 75%, 펠렛은 65%가 최대 온도 지점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피복제 TCG의 온도 분포는 아래에서 75%가 최고가 돼야 되죠. 따라서 요거 아니면은 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제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이 높아야 되잖아요. 요거 최상단이 가장 높지 않죠? 답은 보기 4가 되겠습니다. 7번 가학 경수로형 원자로 1차 계통에 압력 강화가 나와 있고요. 높이차가 없는 펌프 입출구에서의 냉각제 속도 나와 있고 냉각제 밀도 나와 있고 중력 상수가 나와 있을 때 냉각제 펌프의 전 양정 TDH를 구하시오. TDH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델타 P 나누기 로 G 더하기 델타 V의 제곱 나누기 2G 더하기 델타 G. 요거 값들을 각각 넣어주면 다음과 같고요. 계산해주면은 102가 나와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요 정도면은 계산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중요도 중으로 분류하겠습니다. 8번 가학 경수로형 원전에 채택된 죄순환형 증기 발생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요도 하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증기 발생기 내부 등 가열기 내부 등 증기는 그냥 포화 증기 상태거든요. 따라서 보기상 증기 발생기에서 과열 증기가 발생된다. 3번은 틀렸습니다. 참고로 과열 증기는 포화 증기를 가열해서 포화 온도 이상의 온도를 갖는 증기를 말합니다. 9번 가학 경수로형 원자로 노심 열 설계 요건으로 틀린 것은?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냉각제 상칠 사고 시 비상 노심 냉각 계통의 성능 기준 또 한 번 나온 거죠. 보기 1에서 피복제 온도는 1204도, 국부 최대 피복제 산화도는 17%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죠? 1번은 옳습니다. 보기 3에 정상 운전 중 원자로 핵 연료봉에서 비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핵 연료봉에서는 관행 핵 비등 상태로 열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즉 비등이 허용이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보기 4 최소 핵 비등 이탈률이 허용 한계치 이상이라는 것은 핵연료의 허용 설계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DMBR은 1.3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즉 커야 되는 거죠. 즉 허용 한계치 이상이어야지 한계 초과가 아닌 거죠. 따라서 4번은 옳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화 우라늄 UO2 핵연료의 온도에 따른 열 전도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펠렛의 열 전도도는 150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낮은 U자형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즉 1500도씨를 기준으로 이게 가장 낮은 U자형 그래프,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4년 원자력 개통공학 11번에서 20번입니다. 원자력 개통공학 11번 가학 경수로형 원전에서 비등 열 전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난이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가학기의 역할은 냉각제가 비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압기를 통해서 가압을 하는 것이죠. 보기 1 같은 경우에 냉각제가 냉각되어 최적이 감소하고 가압기 수위가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냉각제 압력이 낮아져서 가압기 수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비등이 발생할 수 있죠. 요거 보기 설명을 보면요. 따라서 1번은 옳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2 손해 전원 상실 사고 시에 사용유 해결료 저장조의 강제 대류 순환이 멈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유 해결료 저장조 대류 순환이 멈춘다는 것은 냉각 기능이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용유 해결료의 열로 인해서 비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도 옳습니다.
보기 3. 원자로 정지 후 정지 냉각 계통에 의해 노심 내 잔열 및 분기열을 냉각시키는 경우 원자로 정지 후는 정상적인 압력 강화 상태가 되죠. 따라서 비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보기 4. 냉각제 상실 사고 시에 과열된 핵연료의 냉각을 위해 비상노심 냉각계통에서 냉각수를 주입하는 경우 비상노심 냉각계통을 통해서 냉각수를 주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냉각제 압력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핵연료에서는 비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도 옳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2번 가경소료용 원전의 가압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난이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가압기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압기의 액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고온간 서지 라인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증기 영역은 저온간 분무 노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기 4. 가압기 액체 영역은 밀린관을 통하여 고온관에 부착되어 있다. 보기 4는 옳죠. 하지만 보기 3. 가압기의 증기 영역에 설치된 분무 노즐은 증기 발생기 1차 측 출구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차 측 출구가 아니라 저온간 분무 노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3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가압기 내부는 물하고 포화증기가 공존하거든요. 따라서 보기 1도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 1차 계통 냉각제의 운전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바로 가압기 입구 노즐입니다. 이거는 보기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것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연력학 제1법칙은 총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이고요. 연력학 제2법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보기 같은 경우에 랭키 사이클에서 총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총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이 아니라 제1법칙에 해당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요도 핫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동력 변환 계통의 TS 선도로 적절한 것은? 일단 스분 분리기에서 바로 탈기기로 가는 루트하고 저 터빈을 거쳐서 복수기를 거쳐서 탈기기로 다시 들어가는 루트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루트가 한 가지밖에 없는 보기 1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랭키 사이클 표 요거는 암기해 두셔야 되죠? 일단은 저압 터빈을 거치는 경우에는 S는 그대로고 온도는 감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기 3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S는 그대로고 온도는 감소해서 제 생각에는 3번이 답이 될 것 같은데 정답이 4번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요거는 살짝 애매한 문제 되겠습니다. 15번 가경소료용 원자로 사고 시 사고 전개에 영향을 주는 여론으로 기여도가 가장 작은 것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핵연료의 분기열은 정지 직후에는 출력의 한 6에서 7% 정도가 되고요. 1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출력의 1.5%로 감소를 하게 되고 정지 직후에는 분기열이 가장 큰 열원에 해당이 됩니다. 냉각제의 방사 부식 생성물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열원으로서의 기여도는 매우 작다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답은 4. 냉각제 방사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용의 핵연료의 방사능 같은 경우에 초기 100년은 세슘이랑 스트론튬을 포함한 핵 분열 생성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100년이 경과가 되면서 반감기가 짧은 핵 분열 생성물이 붕괴가 다 되고 나면은요. 수명이 긴 액티나이드 핵종의 방사능이 지배적이게 됩니다. 16번 가압 경소료용 원전 노외 계측기의 기능에 대해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건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노외 중성자 계측기 요거를 살펴보면요. 노외 중성자 계측기의 목적은 원자로 용기에서 누설되는 축방향 중성자 속을 감시해서 원자로의 출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2는 옳고요. 그 다음에 필요시에 안전신호를 발전소 보호계통에 정선을 하거든요. 따라서 보기 3. 원자로 고출력, 정지신호 등 원자로 보호계통에 신호를 제공한다. 보기 3도 옳고요. 그 다음에 보기 4는 선원 영역, 기동 채널은 노외 계측기에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노외 중성자 계측기는 기동, 제어, 안전 채널이 있기 때문에 보기 4도 옳습니다.
이번에는 논의 중성자 계측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논의 중성자 계측기의 목적은 노외 계측기 교정을 하고 출력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출력평가 자료에는 엔탈피, 열수력 계수값, 출력 분포, 연소도 등이 있습니다. 논의 핵 계측관 같은 경우에는 제어봉이 삽입되지 않은 핵일로 집합체의 중심에 배치가 됩니다. 보기 1에 논의 계측기 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논의 계측기가 노외 계측기 교정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보기 1이 틀렸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7번 레이놀즈 수는 유체의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로 나타내는 무차원 수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는 관내 유동의 레이놀즈 수와 유동 특성을 맞게 연결한 것은 요거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수는 로 VD 나누기 뮤로 계산이 되거든요. 각각 유체 밀도, 유선, 관직경, 점성 계수입니다. 요거 각각을 대입을 해주면은 값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암기해둬야 되죠. 레이놀즈 수가 2300 이하면은 충류, 2300에서 4000이면 트랜시션 플로우, 4000이 넘으면은 난류가 됩니다. 아니면은 4000이 넘기 때문에 난류가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 값은 만이고 난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8번 수평으로 놓인 각각 직경이 D와 ED인 길이 L인 두 배관을 따라 동일한 유량의 유체가 흐른다. 유동 마찰 계수가 같다고 가정할 때 마찰에 의한 압력 강화의 B는 베르누이의 정리에 따라서 델타 P 차압식 유량 검출기의 검출 유량은 로 V제곱 L바 D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 V 같은 경우에는 유량 Q 나누기 단면적 A가 되고 계산해 주면은 이렇게 나와서 델타 P는 V에다가 요 값을 적용해 주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압력 강화는 직경의 5승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직경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압력 강화는 2의 5승 대 1,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9번 화학 및 최적 제어 계통 CVCS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중요도 상자리 문제입니다. 이거 전부 다 암기사항이죠. 화학 및 최적 계통의 기능을 살펴보면 정상시, 운정, 기동, 정지시 이게 전부 다 정상시죠. 사고가 아니니까요. 정상시에 RCS 재고량 유지, 두 번째는 RCS 화학 및 순도 유지. 이거 순도 유지를 하는 방법은 용존산소 제거, pH 조절, 불활성 기체 제거, 핵분열 생성물 제거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기 4, 냉각제의 화학적 상태, 방사능 중위, 분산 농도 조절 요거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은 붕상 농도 제어를 통해서 출력 제어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RCS 펌프, 축 밀봉수 공급, 따라서 보기 2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학기 유량 제거, 보기 1, 가학기 수위 유지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보기 3을 보면 안전주입 개통 동작 시 저압, 안전주입, 유량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압, 안전주입 개통 같은 경우에는 비상노심 냉각 계통의 부호 계통으로 로카 사고 시에 제장전수 탱크로부터 RCS로 분산수를 주입을 하기 때문에 화학 및 최적 제어 계통의 기능이 아닙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가학 경수량 원전의 정상 운전 기간 동안 1차 계통 내 냉각제의 평균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봤죠? 냉각제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은 높은 온도에도 냉각제가 증발하지 않도록 가압을 하고 있는 보기 3 가압기 입구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4년 원자로 안전과 운전 1번에서 10번입니다. 1번 다음 원자로 정상 운전 중 냉각제 펌프 RCP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보기 3에 냉각제의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거는 CVCS의 기능이죠. RCP 기능이 아닙니다. 참고로 CVCS 기능을 보면은 RCS 펌프, 축 밀봉수 공급, 냉각제 화학 및 순도 유지, 이거는 붕소 농도 유지, 불활성 기체 제거, 핵분열 생성물 제거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가압기 유량 제공, 마지막으로
정상시, 이 정상시는 운전, 기동, 정지가 해당이 되죠. 이 정상시에 RCS 재고량 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핵 연료를 교체 장전하여 운전을 시작하면 노심의 반응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원자로가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은 핵 분열로 인해서 아이오다인 135가 생성이 되고, 이 아이오다인 135가 방사 붕괴를 하면서 제논 135가 급격히 생성이 되면서 반응도가 감소를 하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제논의 증가 되겠습니다. 3번, 원전 출력 운전 중 갑자기 발전기 전력 부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원자로 출력 P, 냉각제 평균 온도 T의 변화로 맞는 것은? 중요도 핫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기 전력 부하 증가는 2차 측 터빈의 출력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리고 터빈 출력의 증가를 하게 되면은 1차 측으로부터 열을 더 많이 빼앗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1차 측 냉각제 평균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열을 많이 빼앗았으니까요. 따라서 T는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냉각제 온도 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되죠. 냉각제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도가 증가를 하죠. 따라서 원자로 출력 증가로 이어집니다. P는 증가하게 됩니다. 답은 1번 P는 증가, T는 감소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IAEA의 사고 고장 등급평가 INES에 사용되지 않는 요소는? 중요도 핫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INES 사고 등급평가는 심층 방어, 방사성 물질의 손해, 소에 영향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방사성 비상계획서 이행 여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의 발전소 개통 중 포화 상태가 아닌 것은? 중요도 핫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우선 증기 발생기 증기 영역은 포화 증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증기 발생기에서 나온 포화 증기는 고압 터빈, 스분 분리 제열기, 저압 터빈을 거치게 되죠. 이때 고압 터빈에서 나온 포화 상태의 증기가 스분 분리기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압 터빈에서는 포화 상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 저압 터빈 내 스팀 되겠고요. 참고로 포화 증기 상태인 곳은 가압기랑 증기 발생기에 증기가 해당이 됩니다. 6번, 원전 안전 관련 개통에는 통상 같은 용량의 펌프가 여러 대 설치가 된다. 이는 다음 중 설치 개념 적용으로 맞는 것은?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성 개념 중에 다중성 리던던시가 있죠. 이거는 같은 곳 두 개 설치하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계열을 두 계열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만일에 어느 한 계열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 다른 계열이 본래의 설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같은 용량 펌프 여러 대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답은 2번 다중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양성은 다른 거 두 개를 설치하는 거고요. 요건 내용 한번 꼭 읽어보시고,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한 계열의 사고가 다른 계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장시 안전, fail to safe는 안전 관련 개통 기기들이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한 기기의 상태가 패시브하게 노심의 안전한 방향으로 최종 동작이 되도록 설계하는 개념입니다. 7번,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IAEA 사고 분류 기준 동일한 등급의 사고이다. 나, 세 개의 원전은 서로 다른 타입의 노형이다. 다, 체르노빌, TMI, 후쿠시마 원전 순으로 발생되었다. 라, 세 건의 사고 모두 노심 용융이 발생되었다. 요거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INES 사고 등급 기준으로 체르노빌, 후쿠시마는 7급이고요.
TMR은 5급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는 틀렸고요. 다음 체르노빌이랑 후쿠시마 원전은 BWR이 노형인데 TMI는 PWR이죠. 나 옳습니다. 발생 순서는 TMI는 1979년, 체르노빌은 86년, 후쿠시마는 2011년이죠. 따라서 다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건 모두 노심 용융은 발생을 한 중대사고이긴 합니다. 다만 TMI 사고만 방사성 물질의 대량 외부 방출이 없었죠. 따라서 라는 옳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번 원전 사고 시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다중방어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원전의 다중방어 순서 요거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펠렛, 피복관, 원자로 용기, 그 다음에 원자로 건물의 내벽, 다음에 외벽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2, 안전주의 탱크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9번 전격 열출력이 1000MW 서머린 원전을 50% 출력으로 20일 동안 운전하였다. 이때 발전소의 연소도는 얼마인가? 단 연료 장전량은 25톤. 이거는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연소도의 계산 문제죠. 연소도는 열출력, 이거 잘못 썼네요. 나누기 우라늄 무게로 계산이 되죠. 열출력은 여기 1000MW 서머리인데 50% 출력으로 20일 동안 운전했으니까 이렇게 각각 곱해주면 되고 우라늄 무게로 나눠주면은 연소도는 400이 나와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핵 비든 이탈률 DMBR이 1.4에서 1.6으로 증가하였을 때 열 전달 계수 변화 중 틀린 것은? 이거 중요도 상자리 문제이면서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핵 비등 이탈은 핵 비등에서 부분 막 비등으로 천이가 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핵 비등 이탈률 계산은 임계 열속 나누기 실제 열속으로 계산이 되고 이때 실제 열속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열속이 감소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핵비등 이탈률은 어떻게 되죠? 이게 감소를 했으니까 커지게 되죠. 즉 핵비등 이탈률이 커질수록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핵비등 이탈률은 1.3보다 더 크게 유지를 해야지만이 됩니다. 문제에서 핵비등 이탈률이 1.4에서 1.6으로 증가를 했죠? 이건 뭐죠? 더 안전해졌다. 즉 피복제는 더 안전해진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3, 핵비등 이탈률이 증가하더라도 피복제 온도에 관한 한 안전하다. 옳습니다. 그리고 1.4에서 1.6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은 실제 열속이 감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열 전달은 감소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열 전달 개수도 감소를 한 거죠. 따라서 보기 1, 열 전달 개수는 감소한다. 보기 2, 핵비등이 적으면 적을수록 열 전달이 작게 된다. 요거 1번, 2번도 옳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열 전달 개수는 증가한다 되겠습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4년 원자로 안전과 운전 11번에서 20번입니다. 11번 다음 중대사고 현상 중 원자로 용기 베슬 외부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원자로 용기에서 노심이 용융이 되면은 용기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때 콘크리트하고 반응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보기 4, 노심 용융물과 콘크리트 상호작용은 외부에서만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4번은 옳습니다. 그리고 보기 2, 경락건물 직접 가열, 보기 3, 경락건물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빠져나온 용융물이 경락건물을 직접 가열을 하거나 이때 발생된 기체로 인해서 경락건물을 과압시킬 수가 있죠. 따라서 보기 2, 3도 옳습니다. 하지만 보기 1, 증기폭발은 핵연료 피복제 반응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원자로 용기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1번이 틀렸습니다. 12번 가압 경수로 원전 운전 중 안전제한치 설정 항목이 아닌 것은? 이거 중요도 핫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일단 노심 운전 제한치 감시계통 요거 알고 계셔야지 되는데요. 요 노심 운전 제한치
감시계통은 노외가 아닙니다. 노내 핵 계측기를 이용을 해서 선출력 밀도 여유도, 핵비능 이탈률 여유도, 노심 전출력, 4분 출력 경사비, 축방향, 출력 편차 등을 계산을 합니다. 요게 뭐가 있는지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치들은 냉각제 압력과 직결된 수치는 맞긴 합니다만 보기 2 원자로 경락건물 압력과는 이 설정 항목들은 무관하죠. 왜냐하면 노내니까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각 경수로형의 냉각제 온도 변화와 관련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것도 중요도 핫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일단 냉각제 저온관 같은 경우에는 증기 발생기에서 열을 방출시킨 이유죠. 따라서 출력이 증가하더라도 냉각제 저온관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보기가 출력이 증가해도 냉각제 저온관 온도는 거의 일정하다. 이거는 옳지만 보기라 출력이 감소하면은 냉각제 저온관 온도는 감소한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반면에 고온관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에서 열을 흡수한 온도잖아요. 따라서 출력에 비례해서 변합니다. 따라서 보기 다 출력이 증가하면은 냉각제 고온관 온도는 증가한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온관은 일정하고 고온관은 출력에 비례하니까 결과적으로 고온관과 저온관의 평균 온도는 출력이 비례하게 되겠죠. 냉각제 평균 온도는 거의 일정하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다가 바르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14번 원자력 안전 문화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중요도 핫자리 문제입니다. 원자력 안전 문화 10대 원칙 제가 여기 정리해 두었는데요. 요 첫 번째가 모든 종사자는 원자력 안전에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보기 1 안전에 대한 책임은 발전소장에게 있다. 이거 틀렸죠. 모든 종사자한테 있기 때문에요. 참고로 IAEA, INSAG-4에서는 원자력 안전 문화에서 정책 차원, 관리자 차원, 그 다음에 종사자 차원의 이행사항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리자 임무에 보면은 안전 책임 부여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종사자 임무를 보면은 항상 문제의식을 갖는 직무 자세가 여기 있죠. 따라서 보기 2 종사자는 운전과 절차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져야 되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사고 중 냉각제 압력이 증가되는 사고로 맞는 것은? 요거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보기 3 모든 급수 상실 사고, 요거는 2차 측 주급수랑 보조급수가 실패되는 사고거든요. 이로 인해서 1차 측으로부터 열 제거를 못하게 되죠. 따라서 냉각제 압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보기 1의 냉각제 상실 사고랑 보기 1의 증기 발생기 튜브 파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모두 1차 측 냉각제가 상실되는 사고죠. 따라서 냉각제 압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16번 다음 운전 변수의 핵비등 이탈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핵비등 이탈은 핵비등에서 부분 막비등으로 천이가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핵비등 이탈이 되려면, 즉 핵비등 이탈률이 감소를 하려면은 비등을 더 많이 되거나 아니면 열 전달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비등이 더 많이 되게 되는 경우는 냉각제의 온도 증가, 그리고 냉각제 압력 감소, 요거는 가기 수위 감소랑 동일한 표현이죠. 따라서 보기 1 냉각제 온도가 감소하면 DMBR이 증가한다. 요거 옳고요. 보기 2 냉각제 압력이 감소하면 DMBR은 감소하죠. 요것도 옳고요. 보기 4 가압기 수위가 증가하면 DMBR은 증가한다. 요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 전달이 감소, 요거는 유량을 감소시키면 되죠. 유량이 감소하면 열 전달이 잘 되지가 않으니까요. 따라서 보기 3 냉각제 유량이 증가하면은 DMBR이 증가한다. 요거 보기 3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원전 운전에 따른 고유 안전성과
공학적 안전 설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고유 안전성을 알아보면은 고유 안전성은 핵연료 온도 계수가 음의 값을 가져서 원자로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만일에 원자로 출력이 상승하게 되면은 핵연료의 우라늄 238의 공명 흡수가 증가하게 돼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감소하게 되겠죠. 공명 흡수가 많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반응도가 감소하는 거. 이게 바로 핵연료 온도 계수가 음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기 1. 고유 안전성이랑 핵연료가 가지는 특성으로 부의 반응도 괴한 효과가 이에 해당된다. 1번은 옳죠. 그리고 보기 3. 고유 안전성이랑 노심의 특성으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하지만 제논, 사마리온 같이 중성자 흡수 물질이 우라늄 붕괴와 동시에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논이랑 사마리온 생성은 부반응도 효과일 뿐 고유 안전성은 아닙니다. 3번은 틀렸습니다. 보기 2에 공학적 안전설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공학적 안전설비는 설계 기준 사고, 디자인 베이시스 액시던트, DB8의 외부로의 방사선 노출을 차단해서 발전소 종사자와 주민 환경을 보호하는 설비로 비상노심 냉각계통을 포함을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비상노심 냉각계통에는 안전주의 계통, 안전주의 탱크, 그 다음에 재순환 냉각계통 등이 있기 때문에 보기 2 안전주의 계통 등 노심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이다. 이거 옳고요. 보기 4 안전주의 탱크는 공학적 안전설비에 해당되는 기기 중 하나이다. 2번이랑 4번도 옳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제어봉의 기능 또는 영향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거 중요도 핫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보기 1에 중성자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성자는 핵분열 반응으로 생성이 되죠. 제어봉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19번 원전의 안전 관련 계통은 사고 예방 및 사고 완화 기능을 갖는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 1, 원자로 보호계통. 원자로 보호계통은 원자로 운전 제한 시 초과 시에 원자로를 정지시킵니다. 즉 사고 시에 원자로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이거 기능 맞죠? 그리고 보기 2에 원자로 정지계통은 아무래도 정지 냉각계통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계통명은 약간 애매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정지 냉각계통의 기능은 정상 운전 중에 작동하며 원자로 정지 후 분기열 제고가 주목적이다. 요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고 예방, 사고 완화, 요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계 기준 사고 후에 다른 계통과 연계해서 원자로 냉각 및 저온 정지 운전도 수행하니까 정지 냉각 계통도 요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재장전 운전 중 용수 공급, 원자로 정지 시 CVCS에 연계돼서 냉각제 정화 기능 수행, 요것도 기능을 수행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4의 비상노심 냉각계통 같은 경우에는 로카 시의 노심 열제거, 냉각제 제고량 확보 및 장기 노심 냉각을 통한 안전정지, 여기 로카 돼 있죠? 따라서 요거에 대한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3, 주급수 계통 같은 경우에는 정상 운전 시에 2차 측에 급수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이나 완화 기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0번 원자로 운전 주기가 1분이고 현재 원자로 출력이 5MW 서머리일 때 2분 후에 원자로 출력은?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계산 문제죠. 원자로 주기로 출력을 계산하는 식은 P는 P0 곱하기 이스포넨셜 T 나누기 T, 이때 스몰 t는 경과 시간, 라지 t는 원자로 운전 주기죠. 따라서 P0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운전 주기는 1분, 분모가 1분, 경과 시간은 2분이니까 넣어서 계산해 주면은 37MW 서머리 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4년 방사선 이용 및 보건물리 1번에서 10번입니다. 1번 다음 방사성 피폭 중 개입이 필요한 것은? 그 중요도 핫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국제방사성방어위원회 ICRP가 공고하는 방사성 방어 원칙은 신규 또는 계속된 행위로는
정당화, 알라라 최적화죠. 그 다음에 선량 한도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개입은 정당화랑 최적화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정당화랑 최적화는 둘 다 있는데 신규 또는 계속된 행위에만 선량 한도가 있죠. 이거는 개입 같은 경우에는 선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량 한도를 두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00mSv 수준이면은 항상 개입이 정당화가 되고요. 10mSv 미만이면은 개입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규제 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선량이 10μSv/year, 집단 선량은 1mSv/year가 됩니다. 이거 비교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그러면 원전의 건설과 운용에 따른 피포, 그 다음에 방사선 발생 장치 구입, 사용으로 인한 피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된 거죠. 따라서 저감을 위해서 적극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개입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지만 건물 내의 라돈가스에 의한 피포, 방사선 물질 누출 사고로 인한 피포,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입이 필요할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2번 나다 되겠습니다. 2번 감마선을 방출하는 어떤 밀봉 점선원으로부터 30cm 거리에 GM 계수기를 두고 측정한 결과 12,000 ccm이었다. 점선원은 10cm 거리에서 측정하였다면 예상되는 계수율은 요거 불감 시간이 남아있네요. 요거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0cm에서의 측정 계수율, 요건 측정된 계수율입니다. 뭐죠? 12,000 ccm을 통해서 참 계수율을 구해야 됩니다. 식 같은 경우에는 외워두셔야겠죠. 참 계수율은 측정 계수율 나누기 1 빼기 측정 계수율 곱하기 불감 시간. 그러면 측정 계수율 12,000, 그 다음에 여기 측정 계수율 12,000. 근데 불감 시간 같은 경우에는 200μSv죠. 그러면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요게 단위가 뭐죠? CPM, 미닛이죠. 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세크잖아요. 6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요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참 계수율은 12,500 ccm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2단계. 계수율 같은 경우에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계수율은 작아지게 됩니다. 요것을 이용해서 10cm 거리에서의 참 계수율을 구해줘야 됩니다. 10cm 거리에서의 참 계수율은 12,500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왜냐면 30cm, 10cm 요거 보면은 3분의 1로 거리가 감소를 했죠? 그러면은 계수율은 어떻게 되죠? 제곱. 3의 제곱만큼 곱해줘야 되죠. 따라서 112,500 ccm, CPS로 단위를 바꾸면 1875 ccm이 됩니다. 마지막 3단계 10cm에서 참계수를 구했죠. 이걸로 다시 측정 계수율을 구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10cm 거리에서 측정했을 때 계수율, 즉 측정 계수율을 구해줘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앞선 계산식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됩니다. 참계수율 얼마였죠? 1875, 불감시간 200 μSv. 그 다음에 측정 계수율을 x로 놓고 풀면은 x는 1363 CPS가 나와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다중 파고 분석기 회로와 연결하여 감마 핵종 분석이 가능한 검출기는 요거 중요도 중짜리 되겠습니다. 요거 NITL 검출기 요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얘가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냥 책으로만 공부를 하면 소듐 아이오다인 검출기 이렇게 기억해도 되는데 이게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정확하게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니까 NITL 검출기라고 발음을 하네요. 아무튼 NITL 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전체 증폭기, 주 증폭기, 다중 채널 파고 분석기, MCA, 그 다음에 파고 선벌기, 그 다음에 개수기 이렇게 순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끔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MCA는 NITL 검출기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1매부 감마선이 알루미늄에 입사하였을 때 최초로 알루미늄 원자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까지 통과하는 거리의 평균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질량 감소 계수가 나와 있네요.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원자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까지 통과하는 거리 이게 뭐죠? 네, 평균 자유 행로입니다. 민 프리 패스. 이거는 1 나누기 뮤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뮤는 뭐냐? 선간세 계수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죠? 질량 감쇄 계수가 나와 있죠? 따라서 질량 감쇄 계수에다가
밀도를 곱해줘서 성감쇄계수를 다시 구해줘야 됩니다. 2.7 곱하기 0.061 해주면은 0.1647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MFP는 1 나누기 0.1647 해주면 6.072가 나와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5번 국제방사성방어위원회가 공고하는 개념 중 개입이 항상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선량 저감은 몇 mSv 수준이며 선량 저감이 몇 mSv 미만이라면 대체로 개입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거 중요도 핫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앞선 문제 똑같은 문제 또 나왔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100mSv 수준이면 항상 개입 정당화, 10mSv 미만이면 개입 정당화 어려움.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번 어떤 작업장의 공기 중 방사성 오염 농도가 80kBq/m3일 때 이 작업장에서 주당 작업 가능 시간은 유도 공기 중 농도 DAC가 나와 있고 연간 선량 한도 20mSv 나와 있네요. 이 문제 중요도 상체리 문제입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완벽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연간 작업자 호흡률 2400m3승/2호로 작업을 할 때 유효 예탁 설량이 20mSv/2호가 되는 연간 섭취율이 ALI 연간 섭취 한도고요. 공기 중 농도가 DAC 유도 공기 농도가 됩니다.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DAC는 ALI 나누기 2400m3승/2호가 됩니다. 이때 2400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작업자의 시간당 호흡률 1.2 큐빅미터/아워 곱하기 작업자의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을 곱해줘서 나왔는데 이때 2000시간 같은 경우에는 1년의 근무 주수 50주 곱하기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곱해줘서 2000시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암기한 사항에 따르면 DAC가 40kBq/m3승이고 작업시간이 2000시간/2호일 때 연간 선량 한도가 20mSv인 거죠. 따라서 공기 중 방사성 오염 농도가 80이 되면 즉 2배가 되고 연간 선량 한도를 만족을 시키려면은 작업시간이 절반이 돼야지 되는 거죠.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연간 작업시간 아까 2000시간이었죠. 그게 1000시간이 돼야 되고 따라서 50주 근무 주수를 그대로 한다고 했을 때 주당 작업 가능한 시간은 20시간/주가 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번 스티론튬 90에 의한 내부 피폭과 관련하여 가장 연관이 깊은 것은 요거도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스티론튬 90은 베타 방출체로 뼈와 골수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핵종별로 장애를 일으키는 기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은 스티론튬 90은 뼈와 골수로 돼 있죠. 뭐 요거 외에도 아이오다인 131은 갑상선, 트리튬은 전신이다. 요 정도는 꼭 암기해두시면 좋겠습니다. 8번 인체가 같은 흡수 선량을 받았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방사선은 요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요거 인체가 받는 선량이 뭐죠? 등가 선량이죠? 등가 선량은 방사선 가중치 곱하기 흡수 선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요때 같은 흡수 선량을 받았으면은 방사선 가중치가 중요하겠죠? 방사선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알파선은 20이고 양성자는 2고 베타선은 1이고 감마선은 1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방사선 가중치가 가장 큰 2번 알파선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성자 가중치는 ICRP 60에서 5였는데 ICRP 103으로 개정이 되면서 2로 감소를 했습니다. 9번 방사선의 확률적 영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 이거 확률적 영향 당연히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죠. 확률적 영향은 한 요 세 가지 정도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확률적 영향은 선량에 비례해서 위험률이 증가를 합니다. 보기가 선량률을 낮춰도 발생 빈도는 변하지 않는다. 즉 발생 빈도 위험률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가 틀렸습니다. 라 선량에 따른 발생 빈도 위험률은 비례하지만 맞죠? 심각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건 맞습니다. 라는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암, 백혈병, 수면 단축, 유정적 결함,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이 확률적 영향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다 수면 단축이 포함된다. 이거 맞죠? 다도 맞습니다.
그리고 1번째는 백혈병은 잠복기를 거친 후 발생을 하고요. 연령에 따라서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가 정점을 찍고 감소를 합니다. 요거는 해당되는 보기가 없네요. 그리고 보기 나에 발단 선량은 없다고 가정한다 돼 있는데 발단 선약은 결정적 영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도 맞죠? 이거 문제가 솔직히 조금 애매합니다. 수명 단축도 확률적 영향이 맞기 때문에 라가 맞는 상황인데 정답은 4번 나라로 나옵니다. 마지막 10번 라돈 222 37기가베크렐의 질량은 얼마인가? 여기 라돈 222 반감기가 나와 있네요.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방사능은 람다 n으로 계산이 되죠. 그리고 람다는 로그 2 나누기 반감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방사능이 얼마죠? 37 곱하기 10의 9승 베크렐. 그 다음에 반감기가 3.8251이죠. 요거 세크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n은 1.764 곱하기 10의 16이 나옵니다. 뭔 얘기냐? 37기가베크렐에 들어있는 라돈 222 원자 수량이 요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라돈 222 요게 갖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라돈 222g 같은 경우에는 아보가드로 수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가 들어있다는 뜻이잖아요. 라돈 222가. 따라서 1.764 곱하기 10의 16승 원자수의 질량은 222에다가 1.764 곱하기 10의 16승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6.43 곱하기 10의 6승 g이 나와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4년 방사선 이온 및 보건 물리 11번에서 2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1번 물리적 반감기가 30일인 방사성 핵종이 체내의 한 장기가 흡착 90일 후에 그 장기에서의 방사능을 측정하였더니 처음에 10분의 1로 감소하였다. 이 핵종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얼마인가?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먼저 90일 후 반감기를 이용을 해서 유효 반감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거든요. A는 A0 곱하기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 즉 A0의 방사능이 T만큼 경과했을 때 A가 된다 이거죠. 근데 A가 어떻게 됐죠? 처음에 10분의 1로 감소했죠. 그래서 0.21은 그 다음에 붕괴상수 람다는 로그 2 나누기 유효 반감기 T잖아요. 요거 넣고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90일 후 경과 그에다가 T에다가 90일을 넣고 풀면은 유효 반감기는 27.091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물학적 반감기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요시 유효 반감기분의 1은 생물학적 반감기분의 1 더하기 물리적 반감기분의 1 앞서서 유효 반감기 27.091 대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반감기 30일로 주어졌죠. 그러면은 생물학적 반감기 X는 280일이 나와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자연 방사선에 의한 피폭 중 방사선 방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중요도 핫짜리 문제입니다. 보기 3에 대기권 내에 핵실험에 의한 방사선 낙진에 의한 피폭 이렇게 돼 있는데 핵실험은 당연히 자연 방사능이 아니잖아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기체 충전형 검출기에서 입사 방사선의 에너지에 비례한 계측 신호 크기의 선형성이 나타나는 영역을 모두 고른 것은? 요 표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요. 이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전압 영역, 비례 영역, GM 영역별로 입사 에너지가 증가할 때 출력 펄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에너지 분해능은 있는지, 그리고 입사 에너지가 아니라 인가 전압이 증가했을 때 출력 펄스는 어떻게 되는지를 요 표에 정리해 두었거든요. 먼저 전압 영역이랑 비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입사 에너지가 증가할 경우에 출력 펄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에너지 분해능이 있는 거예요. 여기 구분 가능이라고 해놨죠. 요건 달리 표현을 하면은 에너지 크기와 방사선 종류의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입사 방사선의 에너지에 비례해서 선형성이 나타나는 것은 전압 영역이랑
비례 영역이 되죠. 답은 2, 라다 되겠습니다. 하지만 GM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입사 에너지가 증가하더라도 출력 펄스가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에너지 크기나 방사선 종류의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14번 다음 중 3매부 이상의 고에너지 베타선을 차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고에너지 베타선은 납과 같은 원자 번호가 큰 물질로 직접 차폐를 그냥 하게 되면은요, 제동 복사선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2단계 차폐를 적용을 합니다. 먼저 1단계로는 원자 번호가 작은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같은 물질로 먼저 차폐를 해서 베타선의 발생을 막고요. 그 다음으로는 1단계에서 발생한 제동 복사선을 원자 번호가 큰 납 등의 물질로 차폐를 하게 됩니다. 즉, 보기 2와 같이 원자 번호가 낮은 물질을 앞에 두고 그 뒤에 원자 번호가 높은 물질을 두어서 차폐를 해야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ICRP 60과 ICRP 103의 공고 기준에서 방사선 가중 인자 값이 다른 것은? 중요도 중짜리 되겠습니다. 방사선 가중치는 알파선은 20, 양성자는 2, 베타선은 1, 감마선은 1이거든요. 이 수치 일단 암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양성자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ICRP 60에서는 원래는 5였는데 ICRP 103에서 2로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ICRP 60에서는 불연속적인 값이었지만 ICRP 103에서는 연속 함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양성자와 중성자의 가중치가 60이랑 103에서 달라졌는데 보기 중에서는 중성자가 나와 있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지엔 계수기에 대해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지엔 계수기 특징 이거 전부 다 암기사항입니다. 먼저 한 개의 입사 입자로 계수관 전체에 걸쳐서 방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1차 전지와 무관하게 생성되는 2차 전지를 측정하게 되거든요. 보기 1, 발생하는 전류 펄스는 1차 전자수에 무관하며 계수기의 크기나 가스 압력 등으로 결정되어 비슷한 크기를 가진다.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2는 기체 증폭도는 10의 9승 정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증백에서는 10의 8승 정도인데요. 제가 확인한 자료는 10의 8승이 맞는데 요거는 10의 9승도 틀리지 않은 것으로 했네요. 보기 1이랑 2는 옳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 지엔 계수기는 충전 기체로 아르곤 등 불활성 기체를 사용을 하고 불감 시간은 수백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보기 3도 옳습니다. 그 다음에 수명은 일반형은 제한은 있지만 할로겐형의 경우에는 수명이 매우 깁니다. 다음으로 보기 4는 에너지와 방사선의 종류 판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앞선 표죠. 어떻게 되어 있죠? 입사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면 출력 펄스가 일정하기 때문에 에너지 분해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GM 영역은 입사 에너지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계측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크기나 방사선의 종류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보기 4는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7번 성광 검출기의 검출 시스템 순서로 맞는 것은? 중요도 하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성광 검출기의 검출 순서는 암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방사선이 성광체에 흡수가 되면은 성광이 발출을 하게 되고요. 이 성광이 광전자 증배관에 입사를 해서 증배가 되고 광전 효과로 광전자가 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증폭이 된 다음에 생성된 전기 신호를 개수하게 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8번 축적 인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축적 인자 빌더 패턴은 본래 방사선이 산란되어 나타나는 증가분으로 축적 인자는 1 더하기 산란선속 나누기 비충돌 선속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비충돌 선속은 투과 선속이라고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만일에 입사되는 방사선이 협업빔 또는 에너지가 균일한 평행선속 또는 가느다란 평행선속 다 똑같은 뜻입니다. 요 협업빔이 되면은 여기 산란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축적인자는 1이 되고요. 그보다 큰 광역빔이 되게 되면은 산란에 의한 효과가 반영이 돼서 항상 1보다 크게 됩니다. 보기 1에 차폐 물질을 투과하는 감마선의 에너지가 균일한 평행선속일 경우에 적용한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균일한 평행선속에서는 B가 1이 되기 때문에 고려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은 틀렸고요. 보기 3, 균일한 감마선의 가느다란 평행선속이
얇은 물질에 입사할 경우 축적 인자는 1에 가깝다. 맞죠? 보기 3은 옳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9번 시료를 10분간 측정하여 사망 카운트를 얻고 백그라운드를 30분간 측정하여 5400 카운트를 얻었다면 95% 신뢰 수준에서 순 개수율은 약 얼마인가?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측정 개수율은 10분간 4만 측정했죠. 그러니까 4만 나누기 10 하면은 4000 ppm. 백그라운드 개수율은 30분간 5400 측정했죠. 그러면은 5400 나누기 30은 180 ppm. 순 개수율은 측정 개수율 빼기 백그라운드 개수율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3820 ppm이 나옵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측정 개수율 나누기 개수시간 더하기 백그라운드 개수율 나누기 개수시간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해주면은 20.15가 나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95% 신뢰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95% 신뢰 수준에 해당되는 K값인 1.96을 표준 편차에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20.15에 1.96 곱해주면은 39.49가 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0번 0.5 매부의 감마선을 납으로 차폐하여 방사선의 강도를 100분의 1로 줄이려면 약 몇 반가층이 필요한가?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반가층, 하프 밸류 레이어는 방사선 강도가 절반이 되는 두께이기 때문에 이 방사선 강도가 100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2분의 1이 몇 번 반복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요 x를 계산해 주면은 6.64가 나와서 반가층은 6.64번이 필요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